네, 요즘 뉴스 보기 무섭다라는 분들 많으시죠. 연일 입에 담기도 힘든 아주 잔혹 범죄, 끔찍한 범죄, 폐륜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범죄가 최근 들어서 빈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별로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어떤 이유가 담겨 있는 건지 이탈남 보이는 팟캐스트,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초대 손님은 이 범죄 심리학을 전공하신 경기대의 이수정 교수입니다. 많은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 가족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부모에 대한 아주 뿌리 깊은 불신과 불만이 있고요. 부모를 일종의 재산의 대상으로밖에는 생각지 않는 가족 관계가 범죄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이는 또 특이한 통계 중에 하나는 명절이 되면 꼭 이제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뇌기능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주로 사이코패스라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근본적으로 없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무슨 죄의식이나 고통에 대한 공감이 전혀 없다거나 그런 이제 특이성들을 보이거든요.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친구도 없고 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결국에는 본인에게 분노로 쌓이지 않겠어요? 이유 없는 분노가 수년간 쌓여서 결국은 자기에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흉기난동, 복수극을 벌이는 게 결국 묻지마 범죄의 본질이다. 재산범죄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 의해서 굉장히 밀접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요. 그래서 IMF 끝나고 한 2, 3년 사이에 재산범죄가 늘었고, 금융위기가 온 다음에도 또 결국에는 금전적인 어려움이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뵈면 제일 먼저 이거부터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요즘 뉴스 보기가 겁난다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네, 그렇죠. 정말 끔찍한 범죄가 되게 많은데, 근데 궁금한 게 이게 언론 매체가 많아지고 이래서 보도가 많아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로 범죄가 많아진 건지.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 범죄라고 하는 게 무슨 절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게 천륜을 어긴 범죄라든지, 사이코패스형 범죄라든지, 이게 그 절대적인 숫자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보도가 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객관적인 수치도 절대치도 지금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저 조금 오기 전까지, 5분 전까지, 떠나기 전까지 계속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왔는데 지금 특이한 양상의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센세이셔널한 내용들이다 보니 보도도 더 적나라하게 많이 하고요. 또 사람들이 읽기도 많이 읽고, 그래서 더 사회적인 문제가 과대포장되는 측면은 있지만 실제로 객관적인 지표는 틀림없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존속 살인 사건으로만 좀 한정을 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도 좀 늘어나고 있어요? 존속살인 사건이 늘었죠. 그래요? 지금 2008년도에 45건 발생했거든요. 1년에? 네네. 보통 존속살인은 과거 20년, 30년 전에도 1년에 몇십 건 정도는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부모를 살해하는, 예컨대 정신 착란 상태에서 부모를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살해하는 거죠. 그런 사건은 옛날에도 있었고요. 또 이제 부모로부터 학대받던 아이들이 어릴 때는 참고 지내지만 이제 성인이 돼서 신체적인 체격 조건이 이제 성장을 하면 결국 이제 어떤 불만을 가지고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사건들은 80년대, 90년대 또는 그 전에도 사실 발생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눈여겨보는 사건들은 지금 2012년도 통계치는 사실은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어떤 건데요? 지금 존속살인 사건이 195건까지 늘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평상시에 지난 한 30년 동안에 한 1년에 한 4, 50건 정도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와 같이 이제 고질적인 가족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근데 거의 4배로 늘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통계치가 혹시 잘못 잡혀 있는 건지 아무리 뒤져봐도 그거는 사실은 객관적인 지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최근에 2, 3년 사이에 존속 사례가 많이 늘어났을까? 하는 것은 틀림없이 연구 분석이 돼야 될 문제이고요. 그런 데는 이제 최근에 일어난 몇 가지 폐륜 범죄라고 하는 범죄에서 드러난 사실들이 네. 아마 증가 추이를 반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인천 보자 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 네네. 지금 보도에 기초해서 보면 돈 때문이었다. 그렇죠. 예. 근데 뭐 많은 경우에 예. 일단 기본적으로 가족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예. 그 배면은 그게 깔려 그렇죠.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뭐 부모 자식 간에 또는 이제 형제 간의 차별로 인하여 부모에 대한 아주 뿌리 깊은 불신과 불만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 그것이 이제 뭐 결혼도 하고 뭐 생계를 부양해야 되는 또는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들게 되면서 네. 뭐 부모를 일종의 뭐 어떻게 보면은 재산의 예. 대상으로밖에는 생각지 않는 그런 식으로 생각이 변화를 하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불화가 없는 가정에서 그런 사건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탕에는 항상 가정 불화가 그렇습니다. 깔려 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네. 그래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도 이 존속 살인 사건이 많습니까? 외국은 이제 존속살인도 우리나라보다 적고요. 네. 비속살인도 우리나라보다 적습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범죄 발생률이 낮다면서요,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낮죠. 살인 사건의 발생률이 현저히 낮죠. 그렇습니까? 미국의 경우에 뭐 인구 10만 명당 10건 이상씩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1년에 뭐 3점 몇 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존속 살인 사건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예. 살인 사건의 양상이 문화적인 차이를 반영을 한다는 거죠. 오히려 근데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이거는 아주 지금 역설적인 데이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어떻게 아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네. 이제 효라는 사상을 강조를 하기도 하지만 네. 동시에 이제 뭐 여러 세대가 모여서 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인 자녀들에 대한 뭐 돌보는 역할도 지금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거기서 일상적인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건가요? 예. 그리고는 또 흥미로운 통계 예컨대 그와 같은 어떤 가족 관계가 범죄와 연관성이 뭐 있을 수 있다라고 네. 보이는 또 특이한 통계 중에 하나는 명절이 되면 꼭 이제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 이혼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가족이 모이면 예. 불화라는 건 존재를 하고 그게 아주 뿌리 깊은 그런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충돌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명절 때 오랜만에 만나서 싸우는 경우 많죠. 많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재산 다툼도 사실 참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왜 형한테만 많이 물려주냐,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게 작동을 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고요. 또 부모들이 이제 뭐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아직까지는 부모들이 자식을 이제 부양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셔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최근에 청년들의 이제 그 실업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는 이제 직장을 못 구한다거나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씀씀이는 여전히 줄이지 않고 하다 보니까 신용불량도 많이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 청년층이 겪는 이제 경제난은 그것은 사실은 뭐 성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결국엔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 세대가 지금 부모님 연령대 예컨대 70년대 뭐 60년대를 일부 경험한 부모님들은 그런 이제 아이들을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해를 못하는 측면도 있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계속 본인들이 계속 아이들을 이제 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용돈도 계속 주시고 생활비도 주시고 그러다 보니 뭐 소위 캥거루족이라는 그렇죠.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뭐 또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가 생기고 자녀를 낳아도 그 생활 능력이 없으니까 그 아내와 자녀까지도 결국 부모님의 어떤 그 뭐 생활비 지원으로 이 생활을 하는 이런 가족이 생각보다 많이 늘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2012년 같은 경우는 그 평년 수치보다 거의 4배가 폭증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최근 몇 년간의 어떤 한국 사회 문제, 구조적인 문제들, 특히 어떤 청년 실업 문제나 이런 것들에서 매개가 된 가정 불화 그 원인이 작동을 하고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일종의 부산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근데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범죄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이니까 이걸 여쭤봤는데 누구를 살해한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생면부지의 사람을 살해한다고 했을 경우에. 근데 존속, 예를 들어서 내 부모님을 살해한다. 이것이 정상적인 심리를 가지고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따지는 것부터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보통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비정상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네. 이제 그 사람이 십수년 동안 어떤 환경에서 성장을 했고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의 반경을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지만 예. 그런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비해서 또 부모에 대한 어떤 불만은 아주 뼈저리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컨대 지금 전주 사건도 그렇고 지금 인천 사건도 그렇고 우연히도 차별받던 둘째가 저지른 일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부터 만일 첫째는 공부도 잘하고 아주 우수해서 부모님들의 기대를 모두 받고 상대적으로 인정을 잘 받지 못하던 둘째가 결국에 가서는 이제 성인이 돼서 애인이 생기고 부인이 생겨서 새로운 이제 자기만의 세상을 꾸려 나갈 때 결국에는 부모가 이제 더 이상은 부모로서의 의미가 없고 결국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대리인 정도로밖에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그냥 단순히 그 언론 보도만 놓고 보면 10억인가 그러지 아무 재산이 인천 사건 같은 경우 그 10억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어머니를 죽이고 형을 죽인다 이해를 못했는데 거기에는 바탕에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가족 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 근데 이제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쇄살인 사건 할 때 사이코패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이코 이런 유형에 들어가는 케이스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OX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냐 아니냐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그 반사회적인 사고를 하는 측면은 틀림없이 존재하는데 그렇다고 애초에 어떤 뭔가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냉혈한 예컨대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여러 가지 신경학적으로도 굉장히 그 정서적인 흥분을 하지 않는다라는 리포트가 많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냉혈한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뇌에서 액티베이션 하는 기능이 다 다르고 막 이렇다 보니까 아마도 서구 사회에서는 유전적 소양 같은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건들은 사실은 후천적인 문제에 기인한 사건들입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외관상의 행동들은 사이코패스가 하는 행동과 별로 다르지 않겠지만 문제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과정 중에는 다양한 것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제 사건들은 후천적으로 부모로부터 얼만큼 차별을 당했느냐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얼만큼 본인이 이제 상처를 받았느냐 이런 종류의 다양한 요소들이 후천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건들이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피고인을 사이코패스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상당히 유사해 보이지만 사이코패스가 아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보입니다. 그 사이코패스 문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 이거 지금 질문을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되게 망설였는데 보도가 계속 나와서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게 친딸 성폭행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최근에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최근 들어서 많이 접하는 뉴스예요. 이거 그러니까 전속살인 사건하고 똑같은 질문을 드려야겠는데 이게 최근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지 아니면 최근에 더 많이 알려지고 있을 뿐인지 또 이것부터 궁금하거든요. 제가 느낄 때 친족 성폭행의 경우에는 약간 양상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것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쉬쉬해왔고 은폐되어 있다는 겁니까? 성범죄에 그래요? 대한 신고율이 전반적으로 다 늘었고요. 그런 데는 이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나 또는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를 하면서 조사를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문화가 많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참고 있던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사건, 10년 전 사건까지 들고 와서 경찰이 다 신고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와 같이 이걸 덮어놓는 것이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절대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한 이후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암수 범죄에 해당했던 그런 범죄들이 지금 신고를 통해서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중에 가장 이제 중대한 유형 중에 하나가 친족 성폭행이다. 사실은 친족 간에 일어나는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서 모두 은폐를 하기를 강요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피해 아동은 집을 가출을 하든지 아니면
피해를 당하고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덮어놓고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했었는데 문제는 최근에 문제의식들이 많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아, 나의 피해도 누구에겐가 호소를 하면 이것이 회복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는 이제 피해자들이 나서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친족 성폭행 사건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보면 뭐 최근에 뭐 하루 전, 이틀 전, 일주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계속 그렇습니다. 상습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뭐 1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신고하는 자녀들도 있고요. 네. 또는 뭐 5년 전 사건, 3년 전 사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건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 오랜 동안 고질적으로 있었던 것이 이제서야 뭐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하는 걸 네. 알게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목은 저도 궁금해요. 예, 제가 이제 아무래도 성폭행을 하는 입장은 아니니까. 예.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 자식인데.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뭐 반복하는 사람들을 면담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 이제 털어놓는 얘기는 자기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리고는 맨 처음에 술 마시고 우발적으로 한 일이 덮이니까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계속 반복을 했노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종의 그러니까 마약에 빠져드는 거고 비슷한 그런 경로를 거치는 겁니까? 네, 그러면? 그렇다고 사실은 볼 수가 있는 거죠. 호기심에서 시작을 하고. 네, 뭐 호기심이든 뭐 취기든 하여튼 우발적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처음에는 아주 경미한 그 형태로 발생을 합니다. 그냥 일종의 신체적 접촉부터 시작을 하는데 막상 그것이 주변에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조금씩 좀 더 대범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참. 그러면 그렇게 성폭행을 당한 딸, 조금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인생이 결코 순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집에서 계속 그 살기도 뭐하고 아주 어린 꼬마일 때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러면서 집과의 절연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추이가? 예,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 회복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만일 집안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은 이제 아동 보호시설로 보냅니다. 계속 그 피해를 당하게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일단 피신시키고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친족 그러니까 친권 청구를 못하게 친권을 박탈하는 소송을 거쳐서 부모 그러니까 뭐 가해자가 그 자녀인 피해자를 접촉을 계속 하려고 하는 시도를 막을 수가 있죠, 법적으로. 그 문제는 더 이상 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로. 좀 전에 사이코패스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잠깐 뭐 표피적으로 생각하면 사이코패스도 결국은 어떤 이 사회의 변화상이라든지 사회의 현실의 반영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죠? 어떤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이 되고 거기서 어릴 때라서 뭐 경제적이든 가정적인 이유 때문에 거기서 뭔가 트라우마에 빠지고 그러면서 결국 사이코패스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은 꼭 그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이코패스. 굉장히 많은 이제 원인론에 대한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그 연구들 중에는 뭐 아주 뭐 최근에 과학기술의 발달로 실제로 뇌를 영상 촬영을 해가지고 어떤 뇌 기능상의 특이점 이런 것들도 연구하는 분야들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연구들을 토대로 봤을 때 그냥 함부로 아무에게나 사이코패스라는 용어를 붙이지는 않는다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의 사실이고요. 뇌 기능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주로 사이코패스라고 많이 이제 지칭을 하는데 물론 뭐 피고인들을 모두 뭐 뇌검사를 해보는 건 물론 아니지만 행동으로도 그것이 충분히 반영이 되니까 그와 같은 어떤 결손이 행동상의 어떤 특이성을 야기하느냐를 놓고 충분히 추정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뭐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근본적으로 없다거나 뭐 피해자에 대한 무슨 죄의식이나 뭐 어떤 고통에 대한 공감이 전혀 없다거나 그런 이제 특이성들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세상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일설에 의하면 그와 같은 냉혈함이면서 이기적인 특성은 타고날 때부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와 같은 개인차는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개인차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음치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어떤 사람은 모차르트 같이 절대음감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제 저같이 기계치로 태어나요. 뭐
다양한 종류의 다양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아이들이. 근데 문제는 이제 뭐 정서적인 흐름에 있어서도 개인차가 존재를 틀림없이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후천적으로 그와 같은 어떤 뭐 결핍된 부분을 타고나도 후천적으로 음악도 많이 들려주고 뭐 다양한 종류의 문화적인 경험을 하게 하면 음치도 사실 음악을 감상할 수가 사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만일 후천적으로 그와 같은 이제 풍부한 환경적인 자극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유전적으로도 결핍을 타고난 자들의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비교 연구가 좀 돼 있나요? 네, 그런 연구들은 장기 무슨 종단 연구 같은 것들이 꽤 이제 외국에서는 되어 있고요. 사실은 사이코패스에 대한 연구들은 뭐 서구 사회에서도 80년대 정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2000년 들어야 이제 뇌기능상의 특이성 같은 것들이 입증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단순하고 무식하게 질문을 드려서 그런 그 어떤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 이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거기서 어디에다가 더 지금까지는 학계에서는 어디에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비교 연구를 한번 여쭤봤던 게 미국에도 사이코패스가 있고 사이코패스 범죄가 있었을 거고 한국에도 있고 근데 환경적 요인은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과 한국은?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훨씬 더 이렇게 인간관계가 밀집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사이코패스가 발생하는 거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빈도가 낮아야 되는 거죠. 오히려 이제 그 교류가 더 많으니까. 그렇죠. 부모님들이 아이를 다 제 손으로 키우는 분위기고, 그렇죠. 다 큰 애들도 용돈을 주는 그런 분위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이런 환경이라면 사이코패스는 사실 굉장히 극소수만 존재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교도소에 가서 실제로 뭐 교도소 인구 중에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사이코패식한가 하는 조사 연구 같은 것들을 해보면 외국보다 물론 한 10% 정도는 적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숫자가 사이코패식한 사고를 하고 그런 태도를 지니고 또 대인관계에서 전혀 뭐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틀림없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장 단골로 많이 뭐 저지르는 범죄들이 뭐 연쇄살인이나 아니면 최근에 발생하는 뭐 묻지마 살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전혀 사회적인 교류가 끊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이제 존재들이 우리 사회에도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거는 단순히 환경의 문제로만 뭐 발달하는 이런 문제는 아니다. 우리 사회를 거의 뭐 엄청난 충격으로 빠뜨렸던 연쇄살인범이 몇 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 삭제를 여기서 거론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혹시 추적이 좀 해왔나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좀 추적이 있나요? 연구를 하는 건 일단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래요? 이제 그 재소자나 출소자들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를 하고 뭐 면담도 하고 조사도 할 수 있지만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그런 일들을 하기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외국처럼 이제 형량 협상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연구에 참여하면 가석방을 시켜준다거나 뭐 형량을 좀 줄여주겠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어떤 협상이 일반적인 법제를 가진 연구 목적으로 뭐 투자를 해서 그와 같은 이제 그 문서를 남김을 해갖고 결국 그게 형사정책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대한 그 자료가 되거든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보장된 국가와 우리 경우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연쇄살인범을 뭐 장기적으로 연구를 하겠다면 그거는 일단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될 것이다. 아마 법무부에서 허가하지 않을 겁니다. 접근조차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좀 근데 그건 좀 연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 연쇄살인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최근에 발생하는 묻지마 살인 같은 경우에는 연구가 틀림없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묻지마 살인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 작년인가 재작 여의도에서 묻지마 살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직장 내 왕따가 원인이었던 걸로 보도가 됐었고. 근데 그 보도가 맞는 거예요, 사실 진짜로? 그냥 그 화풀이 하는 겁니까, 그렇게?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총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총기가 있었으면은 그런 사건들은 대부분 총기 난사 사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들인데요. 이제 외국에서 총기 난사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총기 난사범을 연구한 그런 논문들은 존재해요. 그래서 그 총기 난사범을 연구를 하고 봤더니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조승희 같은 그런 우리나라 교포 학생도 이제 총기 난사를 했잖아요. 버지니아 공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뭐 수십 명을 이제 면담도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범죄 동기는 복수극이다.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한 또는 뭐 회사에 대한 또는 뭐 학교에 대한 아니면 사회를 향한 일종의 복수극이다라는 게 이제 그 논문들의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람들은 뭔가 복수를 해야 될 필요성을 본인들이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의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복수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이제 회사에 다닐 때 본인에게 굉장히 인사고과를 불리하게 내렸다라는 게 이제 그 이유가 됐는데 사실은 그것만은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인사고과를 불리하게 받는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종의 뭐 자신의 행위를 좀 더 설명을 좀 하기 위한, 왜냐하면 수사 과정 중에 범행 동기를 꼭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쨌든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합리적인 테두리 내에서는 그와 같은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꼭 특정한 이유가 원인이 됐다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묻지 마. 이런 것도 거기는 깔려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살다 보면 꼭 특별한 일이 그러니까 나를 자극한 게 아닌데도 뭔가 화가 나고 감정이 업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또 근본적으로 그럼 거기에 또 스트레스가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아마도 사회적인 부적응도 그 안에 틀림없이 존재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나 뭐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으면은 친구를 만나서 술 한잔을 하고 풀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친구도 없고 뭐 그와 같은 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결국은 그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뭐 타인이든 조직이든 뭐 외부로부터 받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본인에게 분노로 쌓이지 않겠어요. 이유 없는 분노가 수년간 쌓여서 결국은 자기에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일종의 흉기난동, 복수극을 벌이는 게 결국 묻지마 범죄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냥 우리나라 고유 언어인데 도저히 외국말로는 번역이 안 돼서 그대로 발음내는 데 쓰는 게 몇 개 있잖아요. 재벌. 김치.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화병이라면서요. 화병.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분노에 대한 뿌리 깊은 어떤 그 세대 간의 무슨 전이 되는 그런 심리적 현상이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민족에게는 존재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요? 제가 그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제가 어디선가 글을 봤는데 막 화가 난 분을 해가지고 막 이제 그러니까 보통 그런 막 심호흡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응고를 시켜봤더니 이제 그 응고를 시킨 다음에 그냥 쥐한테 투여했더니 그냥 즉사를 하더라. 이건 좀 믿기는 어려운데요. 여하튼 좋지는 않겠죠. 제가 어디선가 그걸 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근거 없는 얘기입니까? 인터넷에서 그냥 떠들어? 과장된 얘기로 보입니다. 과장된 얘기로 봐요. 근데 제가 화병을 여쭤봤던 것이 화병이라는 것은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 옛날부터 이어져 왔던 우리의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뭔가 발산되지 않고 풀리지 않고 그래서 계속 속으로 여미면서 또 감당이 안 되는 이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곰곰이 이제 많은 심리학자들이 왜 그럴까 하고 연구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제 문화가 다르다라는 게 이제 사실 결론이고요. 문화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서양화된, 서구화된 문화들은 표현이 자유롭습니다. 그렇죠. 화가 나면 뭐 길을 걸어가다가도 뭐 욕을 막 하잖아요. 어떤 그 욕설이 담겨 있는 이 뭐 그 하는 별짜리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준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아무한테나 이렇게 욕을 하면서 다니면 아마 저 사람이 정상이 아닐 것이다. 또는 이제 그런 욕을 많이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도 뭐 쉽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 규범이 막 이렇게 강요되는 이런 이제 사회에서는 사실은 자기 표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특히 이제 지위가 낮을수록 그렇다는 거죠. 저 어릴 때만 해도 밥상머리에서 말 많이 한다고 혼난 적도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소위 예절과 네. 뭐 아까 효라는 걸 아주 좋은 그 가치로 말씀하셨지만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전통적인 가치 때문에 사실은 인간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문화적인 뭐 어떤 프레셔 네. 그래서 결국 자기 표현을 못 하고 그렇죠. 예 그런 오히려 부분들 그게 사람의 있죠. 감정이나 이런 거 분출 이런 것도 억압해버릴 수 네, 있는 네, 거죠. 네, 네. 역시 사람은 풀고 살아야 되는 건데. 결국은 이제 그게 분노의 조절과 연관성이 있다 이런 연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IMF 이후에 한국 사회가 완전히 뭐 엄청나게 변했잖아요. 그 이후에 나타났던 범죄 양상에서 두드러진 특징 이런 게 있습니까? 사회상에 반영이 되는? 일단 재산범죄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 의해서 굉장히 뭐 밀접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요. 네. 그래서 IMF 끝나고 한 2, 3년 사이에 재산범죄가 늘었고 또 재산범죄가. 예, 금융위기가 온 다음에도 또 뭐 2, 3년 있다가 또 많이 늘고 뭐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금전적인 어려움이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뭐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저희가 이제 염려하는 것은 사실은 형사사건들 중에서 강력범죄들입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IMF 이후에 가정들이 많이 해체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예.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해체된 시점을 따지라 그러면 아마 IMF 시점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혼율, 뭐 또 단독 가구 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증하는 그런 이제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소년범의 비율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 인구 전체가 줍니다, 지금. 그런데 줄어드는 청소년 인구 중에 이제 비행이나 소년범죄 촉법소년으로 이제 그 차지하는 비율은 지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이것도 결국 가정의 해체라는 여기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그렇죠. 겁니까? 가정이 보호 기능이 떨어지면서 아이들이 일단은 가출이나 아니면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비행을 많이 저질렀던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아이들이 뭐 한 지금 IMF 이후에 꽤 시간이 많이 흘렀죠.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청년층이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에서도 제대로 훈육을 못 받고 또 학교에서도 뭐 일정 기간 후에 학교 폭력이 막 심해졌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독특한 형태의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이 사람들 지금 독특한 뭐 30대들 정도 되거든요. 이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 IMF 때에서 그러니까 청소년이었던 청소년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그들이 청소년기였을 때 또는 그보다 어렸을 때 과연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를 사실은 아주 좀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도 추적조사 안 돼 있죠. 연구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집에서 뉴스를 이렇게 쭉 검색하고 있었는데, 좀 끔찍한 범죄 기사였어요. 근데 그 아들놈이 오다가 이렇게 옆에서 이제 그 어깨너머로 같이 뉴스를 보는데, 저는 애가 안 봤으면 하는 뉴스였어요. 그렇다고 후다닥 그러니까 창을 닫자니 그것도 티가 나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또 심지어 제 그 둘째 놈이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TV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강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뉴스에서. 그러니까 이놈이 저한테 아빠 강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답변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거를. 강간이라 이런 것이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한테 설명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애 키우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모를 권리도 좀 보장을 해주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범죄 보도 같은 경우 놓고 보면 아주 끔찍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존속 살인 사건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뭐 친족 성폭행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꼭 그지 해야 되느냐. 근데 또 그러면 그걸 쉬쉬하고 사회적으로 그러면 감춘다고 또 될 문제냐. 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기 때문에 뉴스가 너무 과하게 끔찍한 그런 범행 수법까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보도해야 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성폭력 사건을 한번 예를 들어 보자면요. 성폭력 사건 특히 이제 뭐 감추어진 성폭력, 친족 성폭력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건은 아주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또 장애인 시설에서 발생하는 그런 성폭력 사건들은 이거는 아주 뿌리 깊은 범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관심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런 게 내 일이 아닌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뭐 이건 별칭이니까 뭐 나영이 사건 네. 예를 들자면 나영이 사건을 이제 언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서 보도를 많이 하고 그렇죠. 또 다행히도 그 전에도 아동 성폭력이 있었지만 그 전에 아동 성폭력의 피해자는 불행히도 목숨을 잃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그런데 나영이는 살아남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영이와 나영이의 아버지는 언론을 향해서 본인들이 당한 피해를 충분히 호소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호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잊고 지냈던 게 있었구나. 이 아이들이 겪는 고통은 정말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에서 그 어디에서도 한 번도 눈여겨본 적이 없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고요. 네. 그런 데는 언론의 영향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도가니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주 센세이셔널하게 정말 보기도 끔찍하게 영화를 만들어서 결국 굉장히 많은 대중들에게 보여줬는데 재미로 본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도가니 사건은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느꼈던 것은 이게 결국에는 뭐 상당 부분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문제가 있으니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고 그것이 결국은 언론의 힘이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또 해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언론 보도를 무작정 안 하는 것은 그것은 뭐 결코 있어서도 안 되는 오히려 일인데요. 범죄의 뿌리를 온전을 시키는 결과를 그렇죠. 빚을 수도 예. 있죠.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어내므로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틀림없이 보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보도의 가이드라인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예. 그렇죠. 좀 아까 영화 말씀하신 거 영화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봤던 영화 중에 정말 끔찍했던 국내 영화인데 영화 제목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자기 그 애인이 연쇄살인범 때 끌려가서 성폭행 당하고 끔찍하게 살해 당하니까 그 남친이 복수를 하는 그런 영화인데 너무나 디테일하게 그 살인 장면을 묘사를 하고 막 하는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는데 정말 충격적으로 봤거든요. 저는 그거를 집에서 VOD 사가지고 근데 그런 영화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연령 제한을 뭐 상당히 낮춰가지고 뭐 청소년기 후기에 있는 애들 정도는 다 볼 수 있게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영화를 만드는 분들의 뭐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들은 존중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와 같은 영화가 비판력이 없는 청소년이나 아동들에게는 굉장히 끔찍한 그런 뭐 잘못된 사고를 키워줄 수도 있다는. 근데 실제로 그게 거죠. 모방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모방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 봤던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죠. 뭐 용인에서 일어났던 무슨 사건에서도 고등학생이 그 여자 아이를 여관으로 불러다가 이제 사체를 절단하는 과정 중에 이제 그런 영상물에서 봤던 장면들, 이런 것들을 떠올려가지고 결국 아주 끔찍하게 오원춘 사건 못지않게 결국 다 난도질을 한 그 사건이 있었죠.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류의 영화가 결국 직접적으로 모방범죄를 뭐 A는 B다 이런 식으로 일으키진 않겠지만 그 영화에서 봤던 어떤 특정 장면이 만일 뭐 어떤 뭐 아주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과거에는 뭐 폭력성이 학습되느냐 그와 같은 영화나 뭐 매체를 통해 가지고 논쟁의 여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논쟁을 많이 했었어요 학계에서.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특정 연령대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틀림없이 학습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학계에서 인정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요? 특정 연령이라고 하는 게 주로 한 몇 살 이하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보통 중학교 정도가 되면 빠른 아이들은 뭐 여러 가지로 추론 능력 같은 게 발달을 합니다. 뭐 결국 그 교과과정 자체가 추론을 가리키는 교과과정으로 구성돼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면 20년 후에 30년 후에 어떤 결과를 초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얼만큼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추론하고도 남을 만한 뭐 연령에 이제 도달을 하는 거죠. 중학교 이제 뭐 고학년이나 고등학생 정도 되면. 그런데 이제 그 이하의 아이들은 그와 같은 추론 능력이 아직
발달을 못한다는 거고요. 아.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적인 결핍이 있는 경우에는 예. 아이들 중에는 고등학생이 돼도 그와 같은 생각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아.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극적인 장면을 보면 나도야 저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지 저런 행동을 해가지고 현실에서는 뭐 범죄가 되니까 내가 뭐 처벌을 받고 영원히 뭐 격리될 수도 있다. 이런 종류의 생각까지 추론을 해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판 능력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그런 끔찍한 장면들이 큰 영향을 안 주겠지만 예. 비판 능력이 아직까지 발달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야말로 뭐 무차별적인 학습 효과를 주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제한하는 것이 옳다. 이런 종류의 논리죠. 범죄 피해자나 그 피해자 가족, 예를 들어서 그 사회적으로 큰 충격파를 몰고 왔고 그래서 보도가 엄청나게 됐던 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 같은 경우 네. 그것이 엄청나게 보도 물량이 쏟아짐으로써 더 영향을 받는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형태로 영향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가족의 신원이 노출이 되고 그런 경우는 많이 있죠. 그래요? 예, 요즘은 뭐 개인정보를 검색을 하려고 들면 그게 얼마든지 인터넷상에서도 검색이 네.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뭐 제3자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도 결국에는 자기가 피해를 줬던 그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뭐 재차 보복 범죄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럼 피해자는 피해자 가족이 어디에 사는 누구다라고 하는 게 만약에 노출이 됐을 때 그렇죠. 그 분들의 삶에 영향이 훨씬 더 많이 가나요? 그런 많이 것들이 가죠. 예. 좀 사례 분석이 돼 있습니까? 실제로 보복 범죄의 무슨 빈도수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늘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 피해 당사자의 인적 정보가 지금 피고인들에게 제공이 어떤 형태로든 되고 있다. 예컨대 뭐 피고인은 이제 자기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에다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정보를 다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수사 기록 같은 것들을. 네. 그러면 이제 수사 기록 안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있는 경우에 그렇죠. 거주지 주소나 이런 그렇죠. 것들이 있으면은 사실은 이제 피고인의 권리로서 그것이 전부 다 알려지게 되는 그런 이제 허술한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해야 되는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종류의 이제 일종의 뭐 실수들은 지금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복 범죄 말고 네. 어떤 사람이 피해자고 그 가족이 여기 사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 이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든지 피해자하고 그 가족들임에도 불구하고 차 피해는 많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결국은 가장 고통받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막상 당사자는 이제 뭐 교도소로 갔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뭐 회복이 됐다, 정의가 실현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제 선입견 또는 편견을 가지고 보죠. 그렇죠. 예컨대 피해를 당한 사람이란 얘기는 뭔가 하자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와 일맥상통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이제 물론 뭐 명시적으로 손가락질을 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암묵적으로 저 사람은 뭔가 뭐 좀 하자가 생겼을 거야 라던가 뭐 아주 관대하게는 뭐 저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거야 라는 어떤 뭐 어떻게 보면 선입견을 갖다 대물을 해가지고 굳이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계속 도와주겠다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죠. 네, 그럴 수 스트레스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몰랐으면 좋겠는데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접근해서 그렇게 뭐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들은 비일비재하게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은 사실은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뭐 대국민 뭐 어떤 이해도를 높임으로 해가지고 예,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종류의 그 제한도 사실 뭐 사생활에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예, 그 정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교수님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왜 범죄 심리학을 전공을 하셨어요? 심리학에도 갈래가 되게 많죠. 심리학, 예. 심리학에 좋은 주제가 많죠. 예. 근데 왜 범죄 심리학 전공하셨어요? 불행히도 제가 뭐 직장이 네. 예.
저도 이제 심리학만 훈련을 받고 뭐 그런 아름다운 주제를 다룰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99년도에 이제 직장을 갔는데 제가 지금 근무하는 직장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정학과라는 학과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교정학과가 처음에는 제가 입사할 때까지 교정학과가 뭔지 잘 몰랐었는데 입사를 하고 보니까 그게 결국은 교도소 행정학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교도소에는 결국 범죄자들이 잔뜩 있을 것이고 예. 결국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심리학을 이용한 연구 방법론을 훈련받았기 때문에 결국 어떤 대상이라도 사실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필요 때문에 사실 저를 선발했던 게 아닌가 이제 와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요. 결국 저한테 제일 먼저 주어진 작업이 이제 범죄자를 뭐 위험 수위에 따라 가지고 유형 분류를 해라. 재소자들이 서로 간의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네. 교도관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험 수위에 따라서 좀 계호를 다르게 예. 뭐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은 조금 계호를 높은 그 시설에 보내고 뭐 안 그런 사람은 계호가 낮은 시설에 보내고 그런 이제 요구가 저한테 주어졌던 제일 첫 번째 연구 과제였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범죄 연구를 시작을 해서 지금 한 15년 가까이 하고 있죠. 예. 그래.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쭤보니까 범죄 심리학을 이제 쭉 이제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시고 이러다 보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집니까? 어떻습니까? 예. 시인이 바라보는 인간이 다를 것이고, 그렇겠죠. 그렇죠? 네. 마케터가 바라보는 인간이 다를 것이고, 네. 그죠? 범죄 심리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바라보는 인간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글쎄 옛날같이 그렇게 그 순진한 기대를 하지는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순진한 기대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뭐 쉽게 사람을 믿고 뭐 신뢰를 주고 뭐 이런 종류의 일들은 그렇습니까? 예, 네. 지금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너무 각박해지신 거 아니에요, 삶이? 글쎄요. 좀 비관적이 됐고요. 네. 예. 그리고는 그렇게 된 데는 아마 여러 가지 뭐 특이한 사건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예. 결국은 이제 사람의 선의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좀 대인관계도 약간 좀 이렇게 위축되는 경향들이 있죠. 예. 아, 그렇습니까? 근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보다는 범죄를 안 저지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훨씬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음. 근데 뭐 얼굴에 써 있지가 않으니까요. 알 수가 있나요? 범죄형 얼굴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없죠. 얼굴 봐서 모르잖아요. 네,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네. 사복 형사 2명이 저 쫓아온 적이 있어요. 지하철역까지. 근데 이유가 뭐냐면 얼마 전에 살인 사건 났는데 살인 용의자하고 닮았다고. 제가 범죄형으로 보이세요, 교수님? 뭐 별로 그렇게 안 보이는데. 아니죠. 네, 저는 얼굴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예. 진짜 얼굴과의 상관성은 전혀 없죠. 1800년대 말에 그런 이론이 있기는 했습니다. 아, 그런 이론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론에 따르면 범죄형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습니까? 험악하고 예, 일단 털이 많고요. 아, 예. 그리고요. 해당 사항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학적으로 실증적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와 같은 사실들이 맞는지 봤는데요. 하나같이 맞은 게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털이 많은 사람이 뭐 범죄를 저지를 리도 없고. 예. 그 강조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예. 그리고는 뭐 이제 체격 조건이 이제 건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지만 그렇죠. 오늘날은 가장 건장한 사람들은 다 TV에 연예인으로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옛날에 그렇게 1800년대 말에 뭐 예견했던 외관상의 특징이나 또는 심지어 어떤 저는 관상도 잘 안 믿는데요. 예, 그런 종류의 이제 다양한 종류의 믿음은 과학적으로는 사실 근거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성격적인 요인은 어떻습니까? 근데 성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예.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이제 그 지나가는 여자를 쫓아가서 성폭행을 하는 이런 그 범인들을 보면은 주로 내성적이고 평소에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자신감이 없고 네.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뭐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은 행위와 상당히 연관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되게 외향적이고 다혈질적인 사람과 네. 내성적이고 꾹 참는데 한번 터지면 막 엄청 무섭게 터지는 사람이 있다.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아마 그 두 집단 중에 뭐 다들 어느 정도는 주먹질을 할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예.
그래요? 둘 다? 네, 그런데 예. 그런데 아까 이제 사이코패스 얘기하셨지만 예. 그런 게 결국은 성격입니다. 예,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남의 입장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예. 자기의 욕구 충족에만 몰입하고 예. 그리고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사람은 결국 언젠가는 범법행위와 연루가 되죠. 피해자가 발생을 하죠.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뭐 성격 중에 일부는 범죄와 밀접히 연관성이 있는 것들도 있고요. 네. 뭐 외향성, 내향성은 사실은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프로파일링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어느 정도나 지금 발전 단계가 어느 정도 와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비교적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거의 전국에 한 50명에서 100명 가까이 되는 프로파일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프로파일러라고는 단어도 들은 지 얼마 안 돼가고 우리나라에 그게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적용된 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연쇄살인 사건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이제 2003년도, 4년도, 뭐 예. 5년도 이때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예. 그때부터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양성되기 시작했고요. 아마도 처음부터 그 일을 했던 분은 10년 좀 넘게 일하신 분들일 거고요. 그럼 이제 최고 경력이 한 10년 정도? 네, 실무자들이 있으시죠. 예. 제가 외국 영화 이런 거 보면 어떤 범행 현장에서 남겨진 뭐 흔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이고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고 이런 것들을 막 추론을 해 들어가던데 그건 영화에서나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프로파일링에 그런 게 있습니까?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뭐 환경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런데 이제 연쇄 범죄가 많이 발생을 하는 환경에서는 네. 동일한 인물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비슷한 행동을 계속 하고 다니죠.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유형론 같은 게 들어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우리나라처럼 일단 범죄를 저지르면 뭐 거의 90한 몇 % 정도는 검거되는 이런 나라에서는 예. 사실은 그렇게 연쇄적으로 예. 온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사한 행동을 하고 돌아다닐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극소수 미해결 사건의 경우에 예. 유사성 추적을 위해서 프로파일러들이 투입되는 일들 예. 이런 것들은 꽤 많이 있고요. 예.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프로파일러들은 면담의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잘 이 인터랙션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용의자나 피의자들하고도 그냥 수사만 했던 분들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면담을 진행하거나 이럴 수도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이 점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뭐 어떤 사건이 나면 꼭 범죄 예방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방 차원에서. 예. 근데 범죄 예방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좀 공허한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가능은 합니다. 완벽한 예방은 존재치 않고요.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인가? 그거 보면은 미래를 예측을 해서 그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 과학적 근거가 있긴 어려운 얘기고요. 농담이고요. 예. 네. 그러나 뭐 만약에 뭐 A라는 동네가 있으면 경찰이 10명이 순찰할 때보다 100명이 순찰할 때 범죄 발생률은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렇죠. 물론 네, 그런 네, 차원에서 네, 예방은 네. 있겠죠.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거기에 투입 대비 산출의 경제성을 따져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좀 장기 종단적인 추적 연구 같은 게 필요해요. 예를 들자면 CCTV가 지금 노후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네. 첨단 CCTV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체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CCTV 한 대 값이 무지하게 비싸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온 동네에 만약에 깐다. 예. 그러면 그것이 차후에 범죄 발생률을 몇 % 정도 줄이는지는 시간을 가지고 추적 조사를 하지 않으면 입증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종류의 조사가 우리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장기 종단적으로 집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거의 예산을 1년 단위로 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10년 후에 이펙트를 보는 연구를 뭐 만약에 금년에 시작을 한다. 네. 그럼 사실 보고서가 안 나오는 그 예산을 10년 동안 보고서를 안 쓰는 연구를 그대로 남겨둘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장기 투자를 해서 이제 연구를 해서 정책을 세워야 되는 건 원론인데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당장에 이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예산 배정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네. 역시 목소리 높으면
뭐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CCTV의 예산이 뭐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민들이 불안해하니까. 근데 예. CCTV가 진짜로 근데 그 정도 효과가 있어요? 아니라는 얘기도 있던데. 뭐 논쟁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경북 울진이라는 예. 곳에서 예. 어떤 뭐 지역 사회에서 이제 CCTV를 2008년도부터 붙이기 시작했대요. 예, 예산 배정을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CCTV가 많은 지역에 2008년도 이전에 강력범죄 발생률하고 그 이후에 강력범죄 발생률을 봤더니 한 15% 정도 줄었다. 오유. 라는 리포트는 있어요. 예. 근데 뭐 15%가 그게 많은 그 범죄 통제력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예. 답변하기 어렵죠. 예. 왜 다른 100%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왜 예. 100% 못 줄이고 15% 줄인 데다 예산을 그렇게 썼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할 말은 없는 거지만 예. 그러나 어쨌든 그 전보다는 좀 뭐 살기가 좋아지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정책 효과는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역시 근데 가장 기본적인 그 원론적인 원론은 범죄들 경계를 타는 거죠. 그러니까 유행이 있습니다. 유행이 있습니다. 네, 유행이 있고요. 어떤 식으로요? 뭐 경기는 당연히 타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험 사기 같은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금방 예. 이해하실 수 있죠. 예. 요즘은 보험 사기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범행 수법이 전파되면서 네. 뭐 상당 부분 일종의 시즌처럼 막 이렇게 번성하다가 뭐 예를 들자면 보험을 가입하기를 원천적으로 어렵게 만든다 무슨 정책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런 범죄는 또 사양길을 타는 예, 이런 예. 식으로 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요. 예. 사실 범죄라고 하는 것에는 어찌 보면 그 사회의 단면이 담겨 있다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범죄가 발생하는 이유를 그 모든 이유를 전부 다 사회 경제적인 요인으로 돌리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본에는 먹고 살기 편하고 마음이 편안하면 누가 범죄를 저지르겠습니까? 그래서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 더 삶이 편안해지고 풍요로워지는 사회를 달성하는 것만이 범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